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한사군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사군은 저번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무제가 이 고조선 영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한사군의 이제 그 명칭을 좀 보면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쓰하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낭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낭랑에서 좀 있다가 대방이 이제 갈려져 나와요. 원래 낭랑군이었다가 대방이 갈려져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번하고 임둔은 좀 예전에 그 종족명이었는데 요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나서 요 종족명을 그 행정구역화 시킨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현도군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고구려와 연결돼 있죠. 이 고구려. 예. 그래서 이 고구려가 지배했던 고구려 그 맥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현도군을 설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대 사학계에서 크게 이제 논쟁이 있던 게 뭐냐면 이 한군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논쟁이 있어. 대개 보면 일제 시대 때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 한군현은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만주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대개 이제 주류학자들은 그 제남설에 한반도 안에 있었다. 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개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제남설 따르고 있죠. 통론이나.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한반도 안에 이제 설치돼 있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한사군이 한반도 안에 설치돼 있지만 그 뒤에 좀 얘기했죠. 낭랑을 제외하고는 진번, 인도, 현도는 그냥 토착민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이게 쫓겨났어. 그래서 만주로 이렇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그러면 한사군의 성격을 보죠. 자, 한사군은 그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세력 혹은 중국계 유민들의 자치를 획득하고 점차 반독립국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을 위한 조개지 역할을 했는데 특히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낭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진번이나 인두나 그 현도는 그게 오래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낭랑, 그러니까 대동강 지역에 유역이 있었던 낭랑은 요 이 그 대동강을 통해서 중국과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여러 세력들, 그다음에 토착 이주민들이 건너왔죠. 그리고 요 낭랑이 그 상당히 한국 고대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중국에 발달된 문화나 이런 정치 구조나 문화를 한반도에 전파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낭랑은 같은 한사군은 그 지역을 영역 지배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낭랑을 비롯한 이 한사군 세력들, 그 중국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상급 그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만 쳐내고 여길 군현 조직으로 예속시켰지만 그 밑에 지방 말단들은 되게 그 토착 세력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상부구조만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밑에 말단까지 다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사군의 정책을 볼게요. 자, 한사군은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그 우리 토착 세력들 있죠. 한반도에 있는 토착 세력들이 고대 국가를 이제 발전하는 걸 막는 역할을 했죠. 자, 그래갖고 이제 포괄적으로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달된 여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토착 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더 뭐냐면 그 일으키게 발전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그다음에 토착 사역들이 이 한 군영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하나 단결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모습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억제하는 모습과 토착사의 정치적 발전을 뭐냐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한사군에 대해 토착사회가 뭐 동일하게 그 뭐냐면 반응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예맥 사회하고 한족 사회가 좀 다른데 자,
이 예맥 쪽,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나 이런 사람들은 저항을 했어.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물리치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의 응징력을 강화시켜서 고구려 같은 나라를 만들고요. 나머지 그 한반도 밑에 하삼도 지역에 사만이 있었다고 그죠? 한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족들은 요게 이제 뭐냐면 한사군의 어떤 그 동아 정책이나 분리 정책에 어느 정도 뭐냐면 또 휘말려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뭐냐면 그 연맹왕국 단계로 나가는데 상당히 유용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삼원사회가 있는데, 삼원사회는 맥족사와 달리 이 새로운 문화 유입을 통해서 어떤 일반민과 수령층의 문화와 기술 격차를 축소시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철계 문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고대 국가의 기반이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통론이나 이런 거고 60조 법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조선의 8조 법금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항목들이 더 늘어났어.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해석은 이 토착민의 공격부터 이 한족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 발달이나 조직을 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항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 조직이 이제 뭐냐면 어 이런 것들이 복잡화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계층구조가 복잡화되고, 그리고 중국 문화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 토착사회 내부가 상당히 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멸망 과정을 보죠. 멸망 과정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번, 인둔, 현두는 토착사의 반발을 부닥쳐서 이제 폐지되거나 저쪽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낙랑 지역인데, 요 낙랑은 이제 그 대동강 유역 지역에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낙랑이 좀 커지니까 그 일부를 떼다가 대방을 이제 세웠어. 대방 분리시켰죠. 대방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뭐 학자에 따라 좀 약간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개 보면 항해도 일대나 경기 일대, 경기 북부 일대로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낙랑과 대방을 멸망을 시키기 고구려 여러 왕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안평을 공격했어. 서안평. 이 동총왕 때도 이제 서안평을 공격했고, 미총왕 때도 서안편을 공격했죠. 서안편은 어디냐? 서안편은 요 서안편은 압록강 하구에 있어요. 예, 지도가 엉망이죠. 예, 여기 하구에 있는 게 서안편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대동강 지역의 낙랑 대방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죠. 예. 근데 왜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냐? 여기를 직접 공격하면 되지. 예. 그건 뭐냐면 서안평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서안평은 이 중국부터 이제 가려면, 그 당시에는 이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가려면 직선 항로 간 게 아니라 이 당시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근접 항로로 갔어요. 연하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서안평이 일종의 여기 낙랑 대방어 가기 전에 기항지 역할을 하는 거야. 예, 잠시 쉬었고 물자를 보급하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조가 등장하면서 옆에 이제 낙랑 대방에 이제 군현이나 이런 것들 관리할 때, 또는 병력을 파거나 보급하거나 할 때 이 서안평이 일종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중간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랑 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안평을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미청왕 때 이 서안평을 뭐냐면 점령을 했어요. 예, 그 기록이 뭐냐면 한자 사료에도 나와요. 기출 사료에도.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 산사군의 멸망의 의미와 영향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죠. 자,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영토에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면서 민족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사군이 있을 때까지는 요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직접 부닥칠 리가 없었죠.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제 한사군이 그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고구려, 백제가.
근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고구려 백제가 이제 국경을 뭐냐면 이렇게 맞붙게 되죠. 자, 그 맞닿게 되니까 이때부터 고구려 백제가 싸움이 돼. 특히 언해 지역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대방 고지라는 것은 대방의 옛 땅이죠. 대방 항해도와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 음, 요 지역을 이제 둘러싸고, 요쪽 대충 요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가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싸우게 돼요. 예.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백제 왕이 그 뭐냐면 금구수왕이 이제 그 근초광이죠. 예, 근초광이 공격을 해서 고구려 왕을 죽이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뭐냐 고구려와 백제의 어떤 청철 그 원수가 되는 철저히 원수가 되는 그 계기가 되는데, 요것도 이 대방 고지 두 싸움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개도한 국서에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다른 기출 문제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경제적인 측면을 보죠.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낭낭의 역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낭낭은 예전에 중국과 연결하는 그런 통로였죠. 중국의 물자를 들어와서 한반도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제 그 여러 세력들 거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한반도에 전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낭낭이 멸망하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돼.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이 백제가 하기 시작해요. 그 남쪽에 있는 백제가. 왜냐면 낭낭을 멸망할 때 낭낭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상당수 중국 본토에도 갔지만 어디로 넘어갔냐면 백제로 넘어갔어요. 백제. 그 왕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중국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예전에 낭낭이 했던 역할을 백제가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가 낭낭을 대신해서 이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이제 어디에 전파시키냐면 가야, 외 이렇게 전파시켜. 예. 그리고 이제 백제 가야 외가 한편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백제를 통해서 그 당시 가야나 외가 그런 중국의 선진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또 문물 교류, 그 경제 교류를 하면서 백제 가야 외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근초공항 때 외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당시 그 백제와 통교를 했다고 해요. 그 외가 그러면 왜 백제에 사신을 보내겠어요? 야마토 정권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로 낭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신을 파견했는데, 낭낭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대신에 백제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외가 여기 사신을 보내죠. 근초고왕 때. 일본석에 그게 나와요. 초고왕 때 그 내용인데, 그때 일본 사신들이 오니까 그 초고왕이 그 창고에 가서 문을 열고 그 보물을 갖다 바쳤다. 그 내용이 있어. 물론 이제 일본 서기가 좀 약간 일본의 입장에서 왜곡된 게 많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외와 백제가 그만큼 근초고왕 때 계기로 긴밀해졌다. 그 이유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백제 가야 외가 한 편이 되니까, 그러면 그 맞은편인 고구려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와 간의 어떤 그 동맹이 형성돼. 예, 백제 가야 외와 고구려 신라 간의 동맹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어떤 식으로 표출됐냐면, 가야가 이제 가야나 그런 외세력 이런 그 세력들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예, 신라를. 그래서 이제 신라의 내무왕이 이제 자기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죠. 맞은편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강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줬다. 그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그 당시 이제 4세기 때 전쟁이죠. 아니, 400, 그 AD 400년 그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요 그 400년 둘러싼 이 전쟁은 이런 그 낭낭 대방이 멸망하고 백제 가야 외 고구려 신라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낭낭을 비롯한 한사군의 멸망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줬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들 풀어보죠. 기출 문제들. 자, 여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편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자, 밑줄친 내용을 가리키는 사건의 역사를 의리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관련된 해석은 이제 그 3편 내용이 있고요. 그 한번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2년에 장군을 파견해서 어디를 공격했죠? 요동 지역의 서안편을 공격했어. 압록강 연안 지역에 있는 그 맞은편 서안편을 공격했는데, 자, 이 서안편은 어떤 그 중심지라고 했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낙랑군을 연결하는 어떤 중계지 역할이죠. 낙랑 중계지 중계지 역할. 그래서 기왕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낙랑의 그 목주인 서안평을 공격해서 이걸 점령하고 나서 한족의 그 원조 그 보급을 차단했죠. 한족 국가의 보급을. 그리고 나서 어디 공격한 거야? 예, 낙랑군을 침범했죠. 그래서 그 기사가 여기 나왔네. 그래서 낙랑군을 침범해서 그 당시 뭘 획득했다고 했죠? 포로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예. 이 구자는 이제 뭐냐면 머리 입구자죠. 이 구라는 표현은 정근대 시대는 노예에게 이제 붙이는 거야. 노예는 인을 안 붙여 주로. 예. 그래서 구를 붙여요. 예. 그래서 2,000명의 사람들 잡아서 일종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에 의의겠어요? 낙랑군 멸망의 의의죠. 낙랑군 멸망의 의의. 예, 낙랑군 멸망의 의의라고 쓰는데 이렇게 의의라는 문제가 나오면 참 복잡해.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답안을 구성할 때 의의라고 썼으니까 자기 생각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공부해요. 예, 안 돼요. 예. 여기 인고에서는 뭐 역교론도 그렇고 뭐 세계도 그렇지만 의의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서라든지 잘 알려진 기본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돼. 그래서 요때 이제 의의가 이제 어떻게 답이 구성이 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얻은 정보인데 그 답을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제가 얻은 정보거든요. 한사군의 세력을 축출을 통한 고구려 성장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한사군 세력의 축출을 통한 고구려 성장. 아이고.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답안을 설정해 놨대요. 물론 요거 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일단 교수가 그렇게 했다니까 존중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성장만 얘기하면 1점 하고요. 한사공까지 이제 같이 연결시켰으면 2점. 이렇게 이제 채점을 했다고 해요. 15년 기출문제다 보니까 14, 15년까지는 이게 아마 그 2점짜리 문제예요. 2점짜리. 한 문항에 2점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15년 기출문제가. 그래서 한사공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짤막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되게 또 복잡하거든요. 한사군의 변청 가정도 있고 중국의 왕조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기출문제 3편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 한사군은 제가 생각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예, 교과서에도 보이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상고사 끝나고 고대사 이제 부분을 넘어갈게요. 고대사 이제 문제 분석하고 그 부채제도과 기족연합론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